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55살의 그녀는 거울 앞에서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유럽 여행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는 건 옷이야. 나 같은 사람은 싼 옷 입으면 안 돼. 윤미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옷장에서 오늘 입을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가격표가 700만 원이 넘는 명품 드레스였죠. 그녀에게 이런 옷은 일상복에 불과했습니다.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차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 박상무가 신문을 넘기고 있었어요. 미정아, 요즘 회사 분위기 살벌해. 회장님 외손녀가 이번에 들어온다더라. 박상무는 58살, 대기업 상무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임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의 외손녀가 해외에서 돌아와 회사 일을 배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난 오늘 백화점 신상 가방 보러 갈 거야. 미정은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일 따위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늘 어떤 명품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 자신의 부를 과시할 것인가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미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네 수고하세요. 미정은 손짓만 가볍게 하고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이웃 주민 한 명이 작게 속삭였죠. 저 사람, 예전엔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는데 요즘은 눈도 안 마주쳐. 하지만 미정은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세계에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말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백화점에 도착한 미정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일반 손님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건 그녀의 품격에 맞지 않았죠.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정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미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블랙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신상 들어왔다고 했죠? 그 루이비통 한정판으로.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자 그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야 백화점이지. 요즘 애들은 손님한테 눈도 안 마주친다니까. 미정은 소파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명품관 매장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세상 위에 선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시선이 향할 곳에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한 사람이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품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미정의 눈에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매장 한쪽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서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직원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윤을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새로 들어온 애로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게 건방져 보여. 서윤은 미정을 발견하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미정의 귀세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미정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요즘 알바생들은 인사도 건성이지. 어디서 배웠대? 서윤의 미소가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입고된 제품들을 보여드릴까요? 미정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있는 가방. 새로 나온 거 맞지? 포장해줘. 빨리.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윤은 재빠르게 진열장으로 다가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포장대로 옮겼죠. 미정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리본을 묶는 과정에서 매듭이 한 번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풀어서 매듭을 고쳐 묶었습니다. 그 과정이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미정의 눈에는 한없이 느려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느려 터지게 일해서 돈을 받아?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쇼핑하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매장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윤이 정성스럽게 포장을 마무리하고 쇼핑백을 들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서윤이 쇼핑백을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 미정은 자신이 어깨에 걸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죽 가방이었죠. 그리고 주저없이 서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품관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죠. 다른 손님들은 입을 막았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눈물이 고였지만 서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정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핸드백을 다시 어깨에 걸치며 차갑게 말했죠.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맞을 짓도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정신교육이 안 돼 있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였는지 알 수 없었죠. 미정은 당당하게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명품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서윤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 곳곳에서 들려왔죠. 박상무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오늘 이사회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취소? 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실 쪽이 아침부터 부산하더라고요. 박상무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사회가 당일에 취소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 정문 쪽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돌았죠. 회장님 외손녀가 오늘 외국에서 들어오신다더군요. 그분이 이제 회사 일을 배우신대요. 젊은 나이에 벌써 임원급으로 들어오신다던데요. 박상무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어제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외손녀가 들어온다더라.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박상무는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오후 3시쯤 박상무의 부장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박상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혹시 사모님이 백화점에서 무슨 일 안 하셨죠? 박상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백화점?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제 와이프가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목격했다는데요. 명품관에서 어떤 여자분이 직원을 때렸다고. 그게 우리 집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박상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설마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내가 좀 까칠하긴 해도 사람을 때릴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박상무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 나 지금 퇴근하려는데. 당신, 어제 백화점에서 누구랑 싸웠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알바생 하나야. 일 못해서 한 대 때렸는데 뭐 그게 문제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여보, 왜 그래? 그 알바생이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그냥 거기서 일하는 애지. 그 알바생, 우리 회장님의 외손녀래.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건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아까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 회장님이 직접 물으셨대.
우리 집사람이 백화점에서 외손녀한테 손찌검을 했냐고. 미정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젊은 직원이 그저 평범한 알바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회장의 외손녀였다니.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죠. 한서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 정중한 말투, 그리고 자신에게 맞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모습. 미정은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 회장 외손녀일까? 그럴 리가 없어. 회장 외손녀가 왜 백화점에서 일을 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어젯밤 늦게까지 전화를 붙들고 이곳저곳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한서윤은 회장의 외동딸이 미국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자라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상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책상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름표도 서류 더미도 컴퓨터도 심지어 의자까지도 모두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박상무는 멍하니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상무님, 뒤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무님, 오늘부로 인사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조정?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인사팀에서 곧 연락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사팀장님 사무실로 가보시라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도 슬쩍슬쩍 이쪽을 훔쳐봤죠.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남이었어요. 박상무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인사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상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박상무님 앉으시죠. 박상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상무님도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부로 지방공장으로 발령입니다. 지방공장이라니요? 경상도 쪽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본사 상무에서 지방공장 관리직으로의 발령. 이건 승진은커녕 사실상 퇴출 수순이나 다름없었죠. 박상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다 제 와이프 때문입니까? 인사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박상무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사무실을 나서는 박상무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상무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0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죠. 그런데 아내의 한 번 실수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여보. 박상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박상무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미정은 남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끝났다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상무는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지방공장으로 발령났어. 내일부터 경상도로 내려가야 해. 지방공장? 그게 무슨? 좌천이야, 좌천. 20년을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거라고.
박상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직원 한 명을 혼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그깟 직원 하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이건 말도 안 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냉소를 지었어요. 그깟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장님의 외손녀야.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박상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화려한 불빛들, 고급 아파트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삶.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한테 손을 댄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미정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죠. 그 차분한 눈빛, 맞고도 눈물 흘리지 않던 모습.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서윤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심했어요. 직접 백화점에 찾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무릎을 꿇더라도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남편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어요. 수수한 원피스에 최소한의 화장만 했습니다. 명품 핸드백 대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요. 명품관 앞에 섰을 때 미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쏠렸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들이었죠.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서윤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서윤 씨는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손님께서는 현재 저희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신이 수억 원을 쓴 VIP 고객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날 서윤 씨를 때린 VIP라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미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온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미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백화점에 갔다 왔어. 근데 서윤이가 거기 없대. 그리고 나 블랙리스트에 올랐대. 블랙리스트? 응. 이제 거기 출입도 못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회장님 댁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 해. 회장님 댁? 그래. 내가 비서한테 알아봤어. 이번 주말에 회장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대. 우리도 가자. 직접 무릎 꿇고 빌어야 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 댁에 간다는 것, 그곳에서 한서윤을 다시 만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미정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차분한 베이지색 정장을 선택했죠. 화장도 최대한 얇게 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박상무는 거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부부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의 집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집사가 나왔습니다. 박상무가 명함을 건넸죠. 박상무입니다. 회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을 지나 응접실로 들어가는 동안 미정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 맺혔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소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직원복이 아니라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았습니다. 서윤은 차를 마시다가 미정과 박상무를 보고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죠. 어서 오세요. 박상무님, 그리고 사모님.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들었던 그 정중한 말투 그대로였어요. 미정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상무가 먼저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외손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서윤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죠. 그날 백화점에서의 일, 기억하시죠, 사모님?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다고요? 서윤이 반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누구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회장 외손녀가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나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때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린 거였죠. 저도 몰랐어요. 서윤이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요.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정작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형편없더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박상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와이프를 잘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박상무님, 상무님은 회사에서 20년을 일하셨죠? 후배들을 잘 챙기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런 분의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박상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서윤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사모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왜 저를 때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저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어요. 포장이 느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젊고 예쁜 서윤이 거슬렸던 겁니다. 대답 못하시겠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신분을 숨기고요. 서윤이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첫 주부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명품을 든 손님이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요.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사모님,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들어와 부부에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죠. 박상무와 미정은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이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죠. 박상무는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은 말이 없었어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돈과 명품이 자신의 전부가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짐을 쌌습니다.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야 했거든요. 미정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미정아, 박상무가 짐을 다 싸고 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나 없는 동안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보, 이 집도 회사 명의야. 내가 회사를 나가면 결국 나가야 할 거야. 각오해. 박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정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죠.
며칠 뒤 회사 공고가 났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인사 발령 공지였어요. 미정은 남편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지 내용이 적혀 있었죠. 박상무 마이너스 경상남도 공장 관리직 발령.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서윤 마이너스 기획실 상무보 임명. 미정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윤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상무보라는 높은 직책으로요. 남편이 20년 걸려오른 자리를 서윤은 한 번에 얻은 겁니다. 물론 회장의 외손녀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명의로 된 집이었기에 박상무가 발령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거였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명품 쇼핑백들, 비싼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여행사진들. 모든 게 이제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미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정은 그중 하나를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옷들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미정은 중얼거리며 옷을 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일주일 후 미정은 교회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20평도 안 되는 원룸으로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명품들은 대부분 중고로 팔았고 가구들은 처분했습니다. 남은 건 최소한의 생활용품뿐이었죠. 새집 창문으로 백화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그토록 드나들던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죠. 미정은 창가에 서서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미정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미정은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죠. 어서 오세요. 미정은 처음으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바구니에 담은 물건들을 스캔했어요. 삐삐삐, 바코드 리더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3시간만 지나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거 할인 적용 안 됐는데요. 손님 중 한 명이 영수증을 보며 따졌습니다. 미정은 당황해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기다렸죠. 문제를 해결하고 손님이 가고 나서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계산원이, 판매원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를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백화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쳐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친 손, 지친 얼굴, 그리고 퀭한 눈. 예전의 윤미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간판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스캔하고 포인트 적립을 물어보고 영수증을 건넸죠. 손은 거칠어졌고 다리는 자주 붓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지금 미정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마트 매니저는 40대 초반의 꼼꼼한 남성이었습니다. 미정의 나이를 알고도 특별히 배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격했죠. 미정 씨, 손님한테 미소는 필수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밝은 표정 유지해야 합니다. 매니저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백화점 직원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는 주말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미정은 쉴 틈 없이 계산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카트에 가득 물건을 실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장바구니에 간단한 생필품 몇 가지를 담아 계산대 앞에 서 있었죠.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서윤은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장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산 부탁드려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스캔했어요. 삐삐삐, 바코드 소리만 계산대 주변에 울렸습니다. 우유, 빵, 과일, 세제. 평범한 생필품들이었죠. 총 23,500원입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미정이 카드를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미정은 화들짝 놀라 카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영수증과 카드를 건네려는 순간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냉소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서윤의 질문에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최저임금으로 원룸 월세를 내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대가니까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뒤에 대기하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미정 씨.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손님, 계산해 주세요. 뒤에 대기하던 손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다음 손님의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퇴근 후 미정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백화점 간판이 저 멀리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곳이 자신의 세계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검정고시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미정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이었죠. 책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참았어요. 40살에 결혼해서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 돈과 명품만을 쫓았던 그 세월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한서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임원들의 신뢰를 얻었죠. 회장은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윤아,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지. 네, 할아버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원룸 창가에 서서 백화점 간판을 바라보던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후회가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닫고 책상으로 갔죠. 공부 교재를 펼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쌓아가면서요. 사람을 내려다보던 눈빛 하나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건 결국 품격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너무 늦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으니까요. 회사 사무실에 굵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 부장이 또다시 직원들에게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립니다.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김 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두꺼운 손가락은 젊은 직원의 보고서를 가리키며 떨고 있었어요. 그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내 말문이 막혀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최준혁은 신입사원으로서 첫 줄을 보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사온 커피 6잔이 담긴 트레이가 들려 있었고 그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데우고 있었어요. 준혁은 말없이 서 있었죠. 무언가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대한그룹 회장의 손자였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할아버지의 특별한 지시로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경영자가 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그가 미래의 회사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김 부장은 준혁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대신 커피 심부름과 복사, 청소 같은 일만 시켰어요. 준혁은 이해했습니다. 신입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김 부장의 폭언과 갑질은 단순한 신고식을 넘어선 것 같았죠. 최 사원, 이것도 제대로 못해?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그 학교에선 커피 타는 법도 안 가르쳐줬나? 김 부장의 말에 사무실의 웃음소리가 잠깐 흘렀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죠. 준혁은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경영 이론들이 이런 상황에선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준혁은 동기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앉았어요. 김 부장님이 늘 저러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동기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괜히 나섰다간 인사고가 끝장납니다. 여기선 참는 게 상책이에요.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기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회사의 현실인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죠. 윤리 경영, 직원 존중, 소통. 교과서 속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가 왜 자신을 이곳에 보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회사는 교과서와 달랐어요. 그곳에는 권력과 위계, 그리고 침묵의 규칙이 있었죠.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참기만 해야 하는 걸까? 그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리더는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김 부장의 폭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언제?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최 사원, 내 말 듣고 있어. 준혁은 김 부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김 부장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무슨 말씀이셨죠? 회의 자료 100부 복사해서 회의실에 갖다 놓으라고. 10시 회의니까 9시 반까지는 끝내고. 그리고 내 차도 세차장에 맡겨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그룹 최 회장의 손자로서 그는 하버드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재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현실은 복사기 앞에서 종이가 걸리지 않게 지켜보는 것이었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혁아, 경영은 책상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껴야 진짜를 알 수 있어. 평사원으로 시작해 실무를 경험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준혁을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한전자 전략기획실의 평사원으로 배치했어요. 아무도 그의 신분을 모르게 했죠. 심지어 인사팀조차도요. 복사를 마친 준혁은 자료를 회의실에 놓고 돌아오는 길에 텅 빈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는 외롭다고 느꼈어요. 하버드에서는 늘 주목받는 인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는 평범한 신입사원일 뿐이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기들과 앉게 된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업무 말고 다른 일도 많이 시키시나요? 동기 중 한 명인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장님 차 세차는 기본이고 주말에 부장님 이사할 때 돕기도 했어. 거절했다간 인사고과가 바닥을 칠 거야. 준혁은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가? 학교에서 배운 조직 윤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신고할 수는 없나요?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말을 마치자마자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재현이 작게 속삭였죠. 여기서 내부 고발자가 된다는 건 사회적 자살과 같아. 괜히 나섰다가 찍히면 회사 생활 못해. 준혁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버드에서는 기업 윤리와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해 배웠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불의를 알면서도 침묵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준혁에게 김 부장이 손짓했어요. 최 사원, 내 집에 택배가 왔는데 좀 받아다 줘.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아, 그리고 오늘 밤 10시까지 이 보고서 표지 좀 예쁘게 만들어놔. 내일 아침에 보고해야 하니까. 준혁은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해야 했어요. 이것이 회사의 현실이라면 언젠가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 바꿔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죠.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그는 회사의 어두운 면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점점 회사의 리듬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김 부장의 갑질은 여전했지만 그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오늘도 야근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 사원, 이 자료 내일까지 정리해놔. 아침 회의 전까지 끝내고. 김 부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준혁의 책상에 던지듯 올려놓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적어도 3시간은 걸릴 작업이었죠. 사무실에는 이제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2시간쯤 작업을 하던 준혁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걷던 중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김 부장의 목소리였죠.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처럼 계약만 성사되면. 준혁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늦추었어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김 부장과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김 부장님. 이번 입찰도 잘 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럼 준비한 거. 김 부장의 말에 남자는 재빨리 서류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껍고 투박했어요. 김 부장은 봉투를 받아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 넣었죠. 다음 주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선정되면 나머지 절반도 준비하겠습니다. 준혁은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분명 뇌물이었어요. 김 부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계약을 성사시켜주고 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비윤리적 행위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학창시절부터의 습관으로 그는 항상 녹음 앱을 켜두었어요. 공부할 때 강의를 녹음하던 습관이었죠. 준혁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는 내가 검토해서 통과시키고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말게. 우리 둘 다 좋은 거 아닌가? 김 부장의 말이 또렷하게 녹음됐어요. 준혁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결정되었죠.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준혁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단해져 있었어요.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나에게 경험하라고 한 것인가? 밤늦게 자리를 정리하며 준혁은 결심했어요. 이제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무언가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신입사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준혁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으로 김 부장의 비리를 밝혀낼 방법을요. 그날 밤 준혁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죠.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새로 구매한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휴대폰 녹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최 사원, 자료는 다 정리했나? 회의 시작 전까지 내 책상에 갖다 놓게. 네, 부장님. 어제 다 마쳤습니다. 준혁의 대답에 김 부장은 의외라는 듯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신입사원이 밤을 새워가며 일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업무에 압도당하지 않았죠. 그날부터 준혁은 김 부장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의 전후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전화를 받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또한 부장의 갑질과 폭언이 있을 때마다 녹음기를 켜두었죠. 이 멍청한 새끼가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냐? 내가 대학을 나왔다고. 김 부장의 폭언이 사무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준혁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녹음기의 작은 빨간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준혁은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입사 3년 차인 정 대리였어요. 정 대리님, 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머그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김 부장님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듣기로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좀. 정 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를 위해서요. 결국 정 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김 부장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은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고. 이 대화를 시작으로 준혁은 회사 내 여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침묵했지만 몇몇은 익명을 전제로 증언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철저히 기록했죠. 준혁은 또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김 부장이 관여한 지난 계약들을 조사했습니다. 특정 업체가 불균형적으로 많은 계약을 따낸 것이 확인됐어요. 그것도 항상 미묘하게 다른 경쟁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요. 어느 날 밤, 준혁은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위한 계정이었어요. 그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녹음 파일을 첨부했죠. 메일의 수신자는 회사 감사팀이었습니다. 대한전자 전략기획실 김 부장의 비리 행위에 관한 제보입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클릭 소리와 함께 이메일은 전송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의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사흘 후 사무실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준혁이 출근하자마자 느낀 것은 어딘가 술렁이는 공기였어요. 평소 시끌벅적한 사무실이 묘하게 조용했죠.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자주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동료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옆자리의 민지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감사팀이 온대. 오늘 전략기획실을 급습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내부 고발이 이렇게 빨리 움직임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정말로 회사가 행동에 나선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정기 감사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감사팀이 오는 거죠?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가 내부 고발을 했대. 납품 비리 같은 거로.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때 김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날카롭게 둘러보더니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감사팀 4명이 전략기획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김 부장의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사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온통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주변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김 부장이 뇌물을 받았대.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누가 고발한 거지? 내부 직원이라는데. 용기 있네. 그 사람 앞길이 창창할지. 준혁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이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 부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의심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죠. 최 사원, 내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김 부장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요즘 내 주변을 맴도는 것 같던데 무슨 꿍꿍이야?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모르는 척해. 김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내 업무 기록을 뒤지고 다녔는지 다 알아. 내가 뭘 모를 줄 알아. 준혁은 침묵을 지켰어요. 김 부장의 분노가 점점 고조되었죠. 이게 다 내 짓이지. 내가 감사팀에 고발한 거야? 준혁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 부장이 갑자기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감히 신입 주제에 선배를 팔아.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짓을 해? 회사 생활이 얼마나 된다고. 김 부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준혁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죠.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 앞길이 창창한데 이런 식으로 망치고 싶어.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김 부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준혁의 할아버지, 대한그룹의 총수였어요. 그의 모습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부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준혁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내려왔죠. 회장님.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누구도 그 안에 담긴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벌써 감사팀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부장님, 저희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김 부장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최 회장을 따라 나갔죠. 사무실에 남은 준혁은 폭풍우가 지나간 듯한 정막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그에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회의실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와 김 부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내가 최 회장님 손자라면서.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혁은 몸을 돌렸습니다. 정대리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왜 숨겼어? 우리한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준혁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아버지의 지시였다고. 회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고. 그 어떤 변명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정막이 흘렀어요. 동료들은 준혁을 향해 다양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호기심,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감이었죠. 순간 준혁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는 이제 동료도 상사도 아닌 그저 회장님 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시간 후 최 회장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나와 잠시 얘기 좀 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준혁은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펼쳐진 넓은 사무실에서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준혁은 할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부 고발. 내가 한 거지. 준혁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완벽하게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표정을 읽은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구겠니? 녹음기는 내가 선물해준 그것이었지. 파일 속성에 내 기기 정보가 남아있더구나. 준혁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로 모든 것이 드러날 줄이야. 그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김 부장이 뇌물을 받는 것을 목격했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실망, 자부심, 걱정. 내가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는데. 준혁은 의아했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준혁아, 넌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 내부 고발자의 길은 외롭고 험난하단다. 회사는 널 보호하겠지만 동료들은 내가 회장 손자라는 사실과 내부 고발을 동시에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됐어. 준혁은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이 열리고 감사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혁의 존재에 잠시 당황했지만 최 회장의 고개 끄덕임으로 안심한 듯 보였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부장이 관여한 계약건들을 전부 추적해봤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철을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죠. 지난 3년간 김 부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녹음 파일과 계좌 내역을 통해 모든 것이 증명됐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훑어보며 자신이 수집한 증거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발견한 정황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은 최 사원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준혁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한 사건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모든 관계자를 회의실로 모아주게.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10분 후 회의실에는 김 부장, 임원들, 그리고 전략기획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준혁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회의실 앞으로 나섰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냉정했죠. 오늘 우리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김 부장에게 향했어요. 그는 땀을 흘리며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 최 회장이 직접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했던 짓을 증거까지 모은 사람이 있다. 김 부장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뇌물을 받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나. 감사팀장이 앞으로 나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계좌 내역, 업체와의 이메일.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김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부로 해고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최 회장의 선언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이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이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건을 밝혀낸 내부 고발자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준혁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모두에게 밝힐까요? 그러면 그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어요. 이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정의롭고 투명한 기업 문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준혁은 할아버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테스트였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준혁에게 최 회장이 다가왔어요. 준혁아, 내 사무실로 오게. 할아버지를 따라 회장실로 돌아온 준혁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획된 것인지,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이 테스트였나요?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그랬다. 하지만 김 부장의 비리는 예상치 못한 진짜 문제였지. 할아버지의 말에 준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테스트는 맞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비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니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회사 실무를 배우길 바랐다. 최 회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내 진짜 의도는 내가 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보고 느끼길 원했던 거야. 준혁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책상 앞에 앉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그였죠. 내가 내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단다. 당시 우리 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 나도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배웠어. 그때 경험한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내게 큰 교훈을 주었지. 준혁은 처음 듣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완벽해 보이는 할아버지도 이런 시련을 겪었다니요. 하지만 내가 내부 고발까지 할 줄은 몰랐다. 최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어쩌면 나보다 더 용감하군. 최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최준혁 경영수습 과정. 준혁은 명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넌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접 봤다. 이젠 내가 바꿔야 할 때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폭언과 갑질이 없는 조직 문화, 투명한 업무 처리, 정당한 평가와 보상. 앞으로 6개월 동안 넌 각 부서를 돌며 경영 수습을 받게 될 거야. 그 후에는 내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해주마. 난 특혜는 없어.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준혁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전략기획실에는 이미 그의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준혁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경영수습 과정으로 발령받았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용기는 없었는데.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죠. 짐을 다 싸고 나서 준혁은 자신의 책상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그가 사용했던 작은 녹음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녹음기를 손에 들고 준혁은 생각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목표가 자리 잡았어요. 단순히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회사로 만드는 것.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혁은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준혁은 회사 밖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죠.